성공이라면 성공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주식수가 몇 개인지 관심도 없이 매일 열심히 살았다. 몇 푼의 돈이 생기면 또 주식을 사고, 몇십만 원을 여러 번 모아서 기백만 원이 되면 또 주식을 샀다. 대충 한 2천만 원이 안 되는가 싶은데 그냥 돈이 모이면 주식을 샀다. 주식에 관한 책은 무지 많이 읽었지만 하락기인지 상승기인지 그 원인이 뭔지도 잘 몰랐다.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주식을 샀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주식을 샀다. 푼푼히 주식을 사면서 언젠가 내게 기쁨을 주겠지. 내가 샀던 주식의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수익이 좀 나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매일 아침 경제란만 읽고 그저 휴일이면 애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거나 주간조선을 보던가, 그것도 아니면 그저 단순한 경제지 몇 개 보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들과 더불어 한마디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래 그렇게 혼자서 주식을 사모았다. 언제부터인가 대세니 뭐니 하면서 비전문가들이 글을 올렸다. 옳거니 때가 왔나 보다. 대충 그때 원금이 아마도 19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다. 그냥 냅뒀다. 누가 쓴 책에 보니 매도하는 시점은 어깨가 아니고 머리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어깨까지 흘러내릴 때가 매도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아, 꼭대기까지도 가봤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주가지수도 경험해봤다. 인간이란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게 얼마나 잘 흔들리는 갈대인지, 주가가 올라갈 때의 감정과 21선을 치고 내려갈 때의 심정이 왜 이리도 다른지, 어차피 주식으로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건만 매번 주가의 흐름을 볼 때마다 왜 이리 흔들리는지 그냥 맘 편히 잊어버리고 주식을 사 모을 때가 더 편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매도 화면을 올려놓고 손가락을 꺾었는지 결국 매도 타임을 못 잡고 마음만 조급해졌었다. 그래도 참았다. 그래서 주가가 21선을 깨고 흘러내리는 것을 가슴을 치고 쳐다만 봤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시 버티고 한 번쯤 다시 반등을 기다렸다. 결국 모두 매도해버렸다. 실제 투자한 돈의 수익은 결국 2년간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치고 받고 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기만 한 것이 작년이었다. 주식이란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 40이 넘어서야 또 느낀다.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나니 어라, 이놈이 또 오르네. 그래, 잘 올라간다. 이거는 내 몫이 아니지. 지금은 주춤하고 있다. 내 판단이 맞다면 조금 더 반등을 주고 빠지지 않을까 싶다. 코스톨라니 책을 몇 번이나 읽고 유명한 경제학자의 글을 도대체 몇 번을 읽었는지, 차트 공부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파고들었다.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인지라 영웅들은 영웅이고 나는 나약한 소시민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추측을 하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말이 많든 이제 나와는 관계없는 시간들일 뿐이다. 내 주식 계좌는 MMF로 옮겨졌고 결국 나는 원금의 3배 이상의 수익을 갖고 주식시장을 떠났다. 인생이란 얻기만 한 것도 아니고 잃기만 하는 것도 아닌가 보다. 돈을 얻었다면 여유로운 인생은 포기한 것이다. 낮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녁에는 중학생, 초등학생을 내 손으로 가르쳤으며 휴일이라고 따로 놀러 다니는 것도 없이 도서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3년을 그렇게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내 삶을 채워줄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인 듯 싶다. 내 손길을 원하는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들을 챙기는 것이 나머지 인생의 완성이 아닌가 싶다. 나도 죽어가고 주변 사람도 죽이고 있다. 저는 준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부모님과 자식 둘 그리고 와이프랑 6식구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며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동기 녀석이 찾아와서 자기 회사로 와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더군요. 성공할 경우 남은 여생 충분히 먹고 살 인센티브와 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을 맞추어주는 조건으로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하듯 약정이나 계약서 한 장 없이 쇠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 간에 약속을 했고 저는 술자리 친구와의 약속을 의리라 위안 삼으며 부모님과 와이프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직장을 옮겼습니다. 몸 상하는 줄 모르고 매일 새벽 2, 3시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매일매일이 술자리였고 저는 친구 놈을 사장으로 깍듯이 모시며 2년의 시간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맞춰준다는 친구놈의 약속은 입사한 그날부터 공수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희망에 제 돈을 꼬라 박아도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던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고 사장이자 친구놈은 60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놈은 같은 회사에 있던 자기 친형과 저와의 사이가 문제가 있으니 당분간 저보고 사표를 내고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잠시 쉬고 있으면 지 형을 정리하고 저를 다시 기용하겠다고요. 쉬는 동안 퇴직금 조로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지가 알려주는 종목으로 주식이나 하면서 재충전하라고요. 자기가 알려주는 종목은 자기가 돈 주고 사온 정보니만큼 최소한 투자 금액의 2~3배는 한두 달 안에 될 수 있을 테니 너도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보라고요. 그래서 주식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3천과 처가 집에서 5천, 처형한테 4천, 합 1억 2천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800원짜리 종목의 전액을 몰빵했습니다. 정말 20일 만에 50% 이상 수익이 났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종목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같은 종목에 투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이자 사장놈이 호재라고 얘기하던 공시가 떴고 그날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놈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 주가는 1,100원대까지 떨어졌고 친구놈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며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1억 2천이 7,300이 되어 있었죠. 저는 손실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약 1억을 다시 소개받은 4천원짜리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약 2만 5천 주를 보유하게 되었지요.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일시적인 조정이니 걱정 말라는 친구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기다렸죠. 친척들도 다시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라고 얘기했죠. 어느 날 처형이 전세를 옮겨야 한다며 4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7천, 처형 4천 빚 갚고 3천을 가지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고 나니 매수 평균 단가가 3,400원. 그때 주가가 2,500원, 보유 수량이 37,000주였습니다. 당시 주식 보유 금액이 9,200만원. 빚이 처가집 5천, 아파트 담보가 7천, 주식 담보가 3천만 원이니까 빚진 돈만 1억 5천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유 주식 종목의 회사가 부실 공시로 신용이 떨어지며 담보 대출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주가가 2,200원. 그 가격에 1만 4천 주를 매도하여 3천만 원 대출을 갚았습니다. 남은 주식이 2만 3천 주의 평가 금액이 5천만 원, 부채는 1억 2천. 그때부터 야금야금 팔아서 생활비 쓰고 지금 남은 주식이 1만 5천 주. 지금 주가 1,650원 합니다. 평가 금액 2,500만 원에 카드빚 1천. 친구들한테 생활비 빌린 것 3천, 아파트 담보 7천, 처가집에 5천, 총 1억 6천. 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6천원 간다면 내 빚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것은 갚을 수 있다고. 이제 돈 벌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제 주변 사람들한테 빚 갚고 피해만 안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가 아니고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 그리고 친구놈 돈을 번다고 처음에 손 뗀 주식이 970원까지 떨어졌다가 5,7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X새끼 이제는 친구도 아닙니다.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식 투자가 도박인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도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가로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한때 전업 투자가 되고 싶어서 열망을 가진 적도 있었지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은행을 통해서는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이용해서 적금 형식으로 주식 저축을 하였고 시장 참여가 겁이 나는 상황에서는 은행 저축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 투자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투자 활동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공모주 청약도 많이 하였습니다. 주로 저는 입으로 투자하고 와이프가 이 증권사 저 증권사로 뛰어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증권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경쟁률도 100대 1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40주에서 60주 정도 배정을 받았고 당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요.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전환 사채를 투자하기도 하였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리스크 러버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시장만큼 겁나는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 벌은 돈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부도를 맞았죠. 열을 받아서 한때 관리 종목만 투자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기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주식 투자는 도박 내지는 게임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향후에 투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게임 내지는 도박으로 생각하고 하시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투자 시기와 상관없이 참여자 대부분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종목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내가 아는 만큼 무리하지 않으면서 버틴다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도박이나 게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확률을 연구하셔야죠. 실질적으로 시장 참가자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공에도 사유가 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사유가 있듯이 성공에도 성공의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처음에는 백지 한 장 차이일 것이나 나중에는 가위 현상을 보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며 절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으며 미수를 하지 않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박을 꿈꾸어서는 대박이 오지 않습니다. 허망한 투자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으며 물 흐르는 대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투자는 상따 따라잡기 등이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 습관만 보아도 잃는 투자인지는 알 수가 있어. 좋은 주식 기관이 사는 주식, 서로 간 경쟁이 있는 주식에서의 내림을 사는 것이지 결코 주식은 오름에 따라잡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장투자는 물론 다르겠으며 그리 급할 것도 없겠지만 단기로 가면서 어떻게 따라잡기를 할 수 있겠는가. 주가는 내림이 있어 오름이 있는 것으로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림의 끝을 잡는 방법을 모르면 주식은 위와 같이 흐름에 맞고 턴라운드 할 주식을 사서 던져두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며 오름 따라잡기 내림의 끝 하락을 보는 것이 무서워. 부실주와 작전주는 95% 이상의 개인을 죽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두 번 딸 수는 있으나 결국은 깡통을 찰 것이며 주식은 사라지는 게임으로 80%에 따는 확률에도 20%에 잃는 확률에 무너지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대박 1000% 등의 문제 발언이 너무 심해서 온통 투자가 아닌 투기로 몰아넣는 것 또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식 턴라운드 유량주의 차트가 21선의 추세가 가는 종목의 내림 기준을 사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니면 손절과 한 단계 아래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식에서 잃고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 우량주나 부실주나 가면서 내림을 주면서 개인을 몰아내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체로 잃는 분들은 세력과 동일 방향이 아닌 세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잃고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일단 고치는 것이 첫 단추일 것입니다. 하락을 즐겨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버린 습관. 파란불을 좋게 보라. 거꾸로 보는 습관. 이것 하나만도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잃고 있다면 잘못된 매매 방식을 지적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며 무리한 따라잡기, 미수, 세력과 반대 방향. 이것부터 고치면서 따는 이론과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모의 투자를 하시면서 1년 내 기회가 있어 잃고 있다면 잃는 습관과 방식을 고치면서 바른 투자를 하시면 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있어야 실물 경제를 볼 수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보면 누구든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을 다량을 매수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의 이유는 확실한 호재를 입수하였으므로 문제는 남몰래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일시에 많은 물량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므로 매도 물량을 만들어 매수하는 것이 주가를 올리지 않고 매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매수 세력이 어떤 종목을 1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했다면 1만 주를 동시에 매수 주문을 내게 되면 거래가 안 될 것이며 따라가며 사겠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모은 주식으로 떨어뜨리고 상승할 때마다 반복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나 시세에 민감한 사람들의 매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매수 세력의 물량이, 다시 말하면 자금력이 대단하다면 이러한 반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며칠이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매수 세력이 소량의 매도 물량을 내어 보내는 것을 게릴라 출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출몰이 어떤 종목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릴라의 숫자와 횟수에 따라 숨어있는 재료와 정보를, 또 매수 세력의 크기를 점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주식장을 주도했던 급등주를 보면 어떤 종목이든지 이러한 출몰 없이 급등주가 된 것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특히 중소형 주식에서는 게릴라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재료 또한 중소형 주식에서의 회사의 시세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릴라를 보고 무상증자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또는 공장 매각이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이 발표되려는지를 점치곤 합니다. 이런 출몰 이후 1차 상승이 끝나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2차로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나는 이때를 주가를 흔든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큰 재료를 갖고 있는 주식은 1차 상승 이후 2차, 3차, 때로는 수차례 걸쳐 흔들면서 계속 목표치까지 상승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최초의 매수 세력은 게릴라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의 주식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급등주의 주가를 잘 관찰해보면 1차 상승에서 일반 대중의 50%, 2차에서 30%, 3차에서 20% 이렇게 모두가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3차 상승이 진행될 때부터는 거래량이 없이 급상승하게 되고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의 거래량이 폭발하고 천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재료의 공식적 발표 타이밍도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만 실전에서는 구분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릴라만 잘 연구하면 몇 파가 되던 최초의 매수 세력의 깊은 뜻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뛰어내릴 때를 이것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될 어떤 재료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가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정보는 최대의 악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정보를 처음 얻은 소수의 주식 보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량의 물량으로 매도 가격을 높여가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되고 매수 세력이 생겨나서 많은 물량을 쉽게 처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정보는 얼마든지 있으며 매도를 다량으로 해야 할 때 큰 손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손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게릴라의 출몰 횟수, 크기, 시간 등으로 정보의 내역은 알 수 없지만 매도 세력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력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대별 거래량과 주가를 보게 되면 소량의 거래량이 주가를 내리려고 애를 쓰면 매수 세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몇 번을 행해지는지, 며칠을 계속 생겨나는지, 거래량이 몇십 주에서 더 늘어지는지, 이 거래량 이후에 대량 거래가 언제 발생되는지, 종가가 어떻게 끝나며 거래량은 늘어나는지 등으로 매도나 매수 세력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숨어있는 정보의 위력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급등주나 급락주는 반드시 폭병이 먼저 출몰하게 되고 실전에서 잘 관찰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20% 정도이나 때로는 30-40%까지 큰 비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일반이 75% 정도 차지하니까 압도적으로 일반의 비중이 크지만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아닌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75%의 일반은 숫자가 수백만 명이 넘지만 기관은 극소수이므로 큰 손이 바로 기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관들은 대단한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을 정도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기관끼리 상호 정보 교환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일반 대중은 바로 눈뜬 장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가는 쉬지 않고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를 세울 수도 있고 채찍으로 질주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관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종합주가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일반 대중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면 그렇게 시세선을 잘 맞추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력의 기관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행, 증권, 보험, 단자, 투신이며
매도 매수 단위도 적게는 몇 천주에서 많게는 몇십만 주씩이나 됩니다. 아무리 일반이 주가를 움직이려 해도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것과 같으며 몇십만 명 동시에 단합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관을 상대로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우리는 기관의 움직임에 전력을 다하여 눈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력도 찾아보아야 하고 때로는 각설이 타령으로 손님을 모아도 참고 가지 말아야 하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문짝만하게 추천 종목을 내어 보내어도 반만 믿어야 하고 깃발을 흔들면서 불러 모아도 한눈을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가를 움직이는 것도 기관이며 테마를 만드는 것도 기관이고 급등주를 탄생시키는 것도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급등주를 만드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관은 한마디로 전문가들 집단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정보와 자료를 비축해놓고 언제라도 보관해둔 자료를 가지고 테마주나 급등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에 부도가 날 회사라도 오늘 쉽게 급등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든 이후에 차익을 남기고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쉽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뿐이다. 아무리 잔치상을 잘 차려놓아도 찾아오는 하객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급등주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저번 상승장에서 천정에서 매수한 일반 대중에게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야 하고 연일 하락으로 이제는 주가가 밑바닥이라고 세미나도 개최하여 새로운 고객 예탁금도 끌어들여야 하고 손절매를 한 사람들 본전 생각에 장을 떠나지 않도록 잡아야 하고 경기가 살아나서 이번 새로운 상승에 몇천 포인트를 넘기게 될 것이라 칼럼도 내보내어 바람도 잡아야 하고 실천 투자 대회에서 이번엔 누가 몇백 %의 투자 수익을 올려 거액의 상금도 받았다고 일반 대중에게 약발도 주어야 하고 이렇게 분위기 만들기를 한 달씩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착실히 다음에 내보낼 급등주를 사모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고 지루한 조정, 분위기 만드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렇게나 급등주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본전 생각이 나서 대출이나 카드 한도까지 받거나 신용미수, 사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할 수 있게끔 몸이 가볍고 발빠른 소형주를 급등을 먼저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며칠만 이렇게 뛰게 만들면 대중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남의 주식은 한없이 뛰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오늘 오를까 내일 오를까 기다려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홧김에 팔아치우고 저만치 뛰는 놈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쩌다 잡히게 되면 상승은 멈추고 이번에는 무슨 테마라는 업종 대표주가 상승 바톤을 받습니다. 또 따라붙지만 잘 잡히지 않고 어쩌다 잡히면 이번에는 또 다른 놈이 뛰고 그놈이 멈추면 또 다른 놈이 뛰고 마지막에는 무슨 주로 마감을 하면서 한탕 게임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관은 너무나 영리하여 이러한 순서를 곧 잘 바꾸기도 하고 어떤 급등주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만들어 일반 대중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급등주를 개발해 보겠다고 무척이나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개발된 급등주 맞춰도 타이밍을 못 맞추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한심한 노릇이었습니다. 테마주 급등주는 각본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멸되는데 기관의 작전에는 관심을 접어두고 혼자서 긴 밤을 새워가면서 마음대로 꿈을 꾸었으니까 주식 투자에서 초보자에게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상승장에서 내가 목표한 가격이 될 때까지는 남의 주식에 관심을 두지 말고 끝까지 매도하고 다음 바닥까지 쉬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요. 어느 정도 볼 줄 알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급등주의 무릎에서 타서 어깨에서 뛰어내리기를 자주 하라고. 반드시 무릎이 있고 어깨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흔들게 마련이고 일반 대중이 떨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도중 승차하라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인지 천정인지는 주가와 거래량에서 알 수 있으며 무릎에서 타서 어깨에서 뛰어내려도 상승폭의 반은 먹게 되니까요. 상승장에서 이렇게 몇 번만 잘 맞추게 되면 몇십 년의 은행금리가 일시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요 멋이 아닌가요? 어떤 회사가 무상증자를 대폭하기로 내부적인 결정하였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정보는 주가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처음에는 소수만이 알게 되고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낮은 가격에 꾸준히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에 따라 흔들기도 하고 무턱대고 사모으기도 하고 주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매수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되며 소리 없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소문이 돌며 주가는 급상승을 하지만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고 어느 날 발표가 될 때는 주가는 천정을 만들면서 순식간에 손바꿈이 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는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이 입을 열기 전에는 알 수도 없으며 무조건 소문만 믿고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와 거래량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그것은 행동의 표시이므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은 대부분 주부나 직장인들로서 소액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업체 탐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전문가나 큰손들은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는 할 수 없어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거나 남에게 추천해야 할 입장이면 최소한 한 번은 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방문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산입니다. 어떤 공장을 방문하였더니 온통 주위가 고층 아파트로 변해 있고 보유한 대지가 길목이 되어 있으면 장부상 가격과 쉽게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장이 어떤 업종인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나오게 되고 물어보지 않아도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관리 상태입니다. 정문에 들어설 때의 정리정돈 상태, 회사 사무실의 분위기, 직원들의 태도, 복지시설 등을 보게 되면 회사 경영진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쁘거나 경영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되고 적당주의가 되며 무관심한 흔적이 보이며 생기가 없게 됩니다. 나는 어떤 공장이든지 공장에 들어서면 쓰레기장부터 먼저 가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품에 따라 화장실과 공장의 냉난방 시설도 다르겠지만 이것에도 큰 비중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보는 것입니다. 작업 환경을 보면 경쟁력을 알 수가 있고 작업 상태를 보면 영업 상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장을 한번 둘러보면 회사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쉽게 점수가 나오게 되고 투자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을 방문하여 사무실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방문 후에도 얼마든지 전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변하게 만드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에 의한 변화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변화입니다. 재료에 의한 변화는 다시 내부적인 재료와 외부적인 재료로 구분됩니다. 외부적인 변화를 주는 것들은 국제적인 뉴스나 경기의 흐름 또는 국내적인 문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뉴스로 보도되거나 방송이 되어 만인이 알게 되는 것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뉴스나 소문, 설들이 주식에 크고 작게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보도 중에 유익한 뉴스나 소문을 쉽게 정보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의 역추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외부적인 재료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주가나 업종지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내부적인 재료는 쉽게 일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떤 종목일 뿐이고 어떤 업종 전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유 종목의 정보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소액 투자자는 시세에 따라 종목 선택을 빠르게 손바꿈을 할 수도 있지만 기관이나 특히 큰손들은 상대를 정확히 모르고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실전 경험에서 크게 후회하고 깊이 연구한 경험들입니다. 본인도 처음에 투자 금액이 적었을 때는 내부적인 정보에는 별로 관심 없이 시세에 따라 발빠르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커지고 집중적인 투자를 좋아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부적인 정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월가의 전설적인 영웅 피터 런치처럼 상대 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정보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시간의 문제로 직접 방문에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전화 방문도 잘만 이용하면 실제 방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업을 경영할 때도 공장에는 자주 가보지 못하였지만 본사에서도 공장 어느 부서에서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예측하여 임직원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목이 선택되면
먼저 상대방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격리부서, 관리부서, 생산부서, 영업부서, 기획실.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사장의 스타일, 직원들의 근무 의욕, 영업실적, 생산수율, 자금 상태 등 모든 것을 회사 사장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를 1차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주로서 전화를 하지만 통화 방법이 직접적인 표현의 질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반드시 간접적인 질문이나 애기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가 되려고 하면서 이 정도의 관심 없이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지나간 애기이지만 어디 주식을 투자해보겠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를 찾는데도 어려웠지만 통화 도중에도 상대는 딴 일을 하면서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회사를 대표를 해도 될 만한 임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나는 회원들에게 상대 회사의 주식을 팔기를 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는 분식 결산으로 대폭락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지 않고 투자부터 먼저 했더라면 지금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날 일이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